안녕하세요. 김수남 작가와 문예통통입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독혜옹주 읽기 11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남 작가와 문예통통에 오신 모든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7일 수요일인데요. 센 패트릭 데이로 보통은 정말 이렇게 크게 젊은이들이 행사하고 그랬는데 캐나다도요. 작년 올해는 코로나로 그 행사를 못 하는데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주로 그 자기네가 수호신으로 여기는 그 거를 그 샘 패트릭 축일로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토론토에도 그 대학가마다 학생들이 막 다 그린 색깔, 초록 색깔 장식을 해요. 모자, 뭐 옷, 모든 거 그렇게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진짜 흥겹게 즐겁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정말 이렇게 올해는 조용히 이렇게 지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추석 명절 이럴 때 막 크게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듯이 이 아일랜드계 사람들은 자기들 그 민족적으로 축제일로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 쪽에도 미국 동부 보스턴이나 뉴욕 이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또 크게 하고요. 캐나다도 영연방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와서 이게 무슨 날인가 싶었는데 진짜 막 다들 그린 색깔로 바꿔 입고 옷, 모자 뭐 모든 것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축제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일랜드계 쪽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일반 그런 학생들도 같이 그 대학교 그런 잔치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올해도 이렇게 조용히 지납니다. 3월 17일 되니까 저희도 이제 샘 패트릭 데이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속히 내년에는 또 젊은이들 그리고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자기네 그 주기를 더 흥겹게 즐겁게 예년처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를 또 바라고 저희도 올해 단오 축제라든지 또 한가위 축제 항상 여기서 저희 한가위 축제는 정말 크게 열거든요. 그 놀속에서 정말 이제는 토론토 전체에 또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는 꼭 정말 우리 민족의 그런 고유 명절인 한가위 잔치도 이번에 꼭 열 수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273쪽부터 읽습니다. 사라지는 자와 태어나는 자. 네, 여기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다른 날보다 좀 빨리 읽는 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 읽고 싶은데 혹시 다는 못 읽더라도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올리는 거 제가 지난번에 계속 읽다가 1시간 한 반 정도짜리로 해봤더니요. 올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두 꼭지 정도 읽으면 한 30분에서 35분 정도거든요. 그 정도는 올리기가 그래도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눠서 두 꼭지 정도 읽고 또 다시 찍고 그런 방법을 해서 오늘 읽겠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임신한 덕혜옹주가 참 너무 반갑고요. 그래도 부부가 함께 그래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해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서 정말 감사한데 그 이후 또 스토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지는 자와 태어나는 자. 덕혜는 아침 식탁에서 수저를 들다 말았다.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그러. 복순이가 없으니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다시 데려다 주세요. 덕혜는 그 말을 하고 식탁에서 일어섰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며칠째 몸도 편치 않았다. 미호와 와다 하녀 둘이 번갈아 덕혜의 시중을 들었지만 복순이 같지는 않았다. 눈빛만으로 덕혜의 의중을 읽고 입안의 혀처럼 시중을 드는 이는 복순이 뿐이었다. 한 달 전 한창수는 닭키우기를 찾아왔다. 영친한 저택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복순이를 당분간만 그곳에 머물도록 하게 하시지요. 닭키우기는 별 말이 없었다. 덕혜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하필 왜 그 아이를?
한창수가 예의 바른 표정으로 대답했다. 한국 음식을 만들던 찬모가 병이 났다 합니다. 당분간이라 하면 며칠 동안을 말하는 것이오. 보름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복순은 돌아오지 않았다. 복순이를 데려와요. 덕혜는 식당에서 나가다 말고 감정이 폭발한 듯 소리를 질렀다. 닭기웃기가 놀란 눈으로 덕혜를 올려다 보았다. 덕혜 입꼬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갑자기 왜 그러? 하인들이 뭘 잘못했소? 닭기웃기가 몸을 일으켰다. 덕혜의 뒤에서 미호가 허리를 잔뜩 꺾은 채 읍수하고 있었다. 영춘한 저택에도 없다 하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하고 복순을 그리로 보냈던 한창수도 모른다 하고 그 아이를 어디로 빼돌렸습니까? 어디로? 내가 알 리 없지 않소. 복순이를 데려다 줘요. 서슬퍼렇던 덕혜의 표정이 서서히 허물어져 내렸다. 도대체 왜 이러시오? 난 그 애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 무슨 말이오? 하녀들이 뭘 잘못했소? 그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난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발 복순이를 데려다 줘요. 당신이 해야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쉬면서 몸을 잘 보살피시오. 그럼 날 조선에 다녀오도록 해줘요. 아기 낳기 전에. 안 될 말이오. 해산을 앞둔 산모가 여행이라니. 제발 나를. 덕혜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닭기웃기가 덕혜를 일으켰다. 요즘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소.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해봐요. 진정될 것이오. 닭기웃기가 눈짓을 하자 미호가 다가와 덕혜를 부축했다. 끌려가듯이 사라지는 덕혜 뒤에서 닭기웃기가 낮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당부했다. 많이 모시는데 한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된다. 그러자 덕혜를 잡고 있던 미호의 팔에 힘이 실렸다. 고젠 삼아 자꾸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해져요. 제발 그만하시어요. 번번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덕혜의 깡마른 손이 미호의 뺨을 후리쳤다. 모험하다. 어디다 대고. 덕혜의 고함에 미호가 몸을 움찔했다. 미호는 덕혜를 이청방리에 데려다 놓고 곧 자리를 떴다. 맞은 것이 억울한 듯 눈도 맞추지 않고 사라졌다. 다른 하녀가 차를 다려 내오고 다시 나갔다. 고요가 방 안 가득 내려앉았다. 덕혜는 찻잔을 밀쳐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진정하고자 애썼다. 방 안 한 구석에 두었던 벼루를 꺼내어 먹을 갈았다. 연적에서 떨어진 맑은 물에 먹이 번지면서 조금씩 검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서서히 먹빛이 짙어졌다. 먹빛이 더할 수 없이 짙어졌을 때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녀는 화선지를 끓여와 순명이라 쓰기 시작했다. 서너 장을 정성 들여 쓰고 나자 표정이 조금 더 차분해졌다.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고작 차를 마시거나 마시지 않거나 매화를 치거나 치지 않거나 하는 정도였다. 덕혜는 낯선 이를 보듯 자신의 배를 내려다 보았다. 이 아이도 데려가지 않을까? 이 아이도 소리 없이 내 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덕혜는 불안했다. 그 시간 후로 덕혜는 잠시 열었던 마음의 문을 다시 닫았다. 닭기웃기는 여전히 다정하고 자상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닭기웃기는 저녁이 되면 덕혜를 위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차를 계속해서 다려내도록 지시했다. 나무가 무성하게 짚으러질 무렵 덕혜는 딸을 낳았다. 그녀는 진통이 올 때마다 눈물을 쏟았다. 외롭고 두려웠다. 어머니가 있었다면, 복순이 있었다면 힘을 더 주세요. 일본인 산파는 무조건 힘을 주라고 재촉했다. 덕혜는 지쳤다. 그때 어디선가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조금만 더 힘을 주소서. 분명 산파가 말하고 있는데 덕혜의 귀에는 복순의 목소리로 들렸다. 덕혜는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있는 힘껏 용을 썼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뎠다. 삶도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이려니. 아가야, 세상에 나오면 고통을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한단다. 덕혜는 힘을 쓰다가 어느 순간 혼절하고 말았다. 혼멍한 의식, 갈피갈피 사이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백장님, 어여쁘신 따님입니다. 산파의 목소리에 의해 닭기웃기 흐뭇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주 수고했어. 아주 예쁜 여자 아이구려. 닭기웃기는 기품을 감추지 않았다.
덕혜는 곁에 뉘어진 아기를 바라보았다. 고물고물 움직이는 생명을 보자 가슴이 벅차 올랐다. 이 어린 것이 내 핏줄이구나. 그러나 그도 잠시 기쁨보다 더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일본인일 수도 조선인일 수도 없는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느 순간 덕혜는 혼절하듯 잠들었다. 닭기웃기는 그 곁에 앉았다. 가녀른 손을 만지작거리며 고통으로 얼룩진 덕혜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전에 없이 고결해 보였다. 생명을 잉태하는 자, 그 충만한 풍요의 존재, 고마운 마음과 측은한 마음이 교차했다. 닭기웃기는 마음을 담아 덕혜의 손에 입술을 갖다 댔다. 낯설고도 가까운 존재, 바로 자신의 여자였다. 닭기웃기는 덕혜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 올렸다. 잠든 덕혜의 모습이 순한 양처럼 고요했다. 그 속에 억겁 같은 분노를 쌓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고맙소. 닭기웃기는 다시 한번 덕혜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얼마 후 덕혜가 눈을 떴다. 닭기웃기는 그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안고 있는 자신의 딸을 보았다. 닭기웃기가 덕혜 쪽으로 아이를 돌리며 말했다. 정말 수고해서 당신을 닮은 것 같구려. 덕혜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자 알 수 없는 상실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닭기웃기를 바라보는 것도 전에 없이 힘들었다. 고개를 외로 꼬고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지만 닭기웃기는 곁을 떠나지 않았다. 손을 만져주기도 하고 시중을 들기도 했다. 들뜬 것 같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것 같기도 했다. 아기를 안아보. 닭기웃기가 덕혜 곁에 아기를 눕혔다. 하지만 덕혜는 서먹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덕혜의 쓸쓸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나를 미워하는 건 상관없지만 아이에게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제 뱃속으로 아이를 낳고서도 저렇게 무덤덤한 눈빛을 보일 여자가 또 있을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진저리를 쳤다. 그러나 아이를 보면서 힘겹게 체면을 걸었다. 지금은 몹시 피곤해서 그럴 것이다. 차차 좋아질 것이다. 그는 이 아이가 자신들을 더 견고하게 묶어줄 거라고 기대했다. 하녀가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왔다. 조선식이었다. 덕혜는 눈물을 섞어 뜨거운 국물을 훌훌 마셨다. 또다시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많이 먹고 몸을 추스려서 아이를 잘 키워봅시다. 닭기웃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덕혜가 몸을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다. 꼼지락거리는 작은 손이 앙증맞았다. 덕혜는 그 작은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다.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쓸쓸한 마음이 순식간에 볶는 녹듯 녹았다. 덕혜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닭기웃기가 재빨리 딸을 건네주었다. 덕혜는 아기를 보듬어 안았다. 허허허, 그래야지. 이 아이가 바로 우리의 아이요. 이 아이는 부족한 게 없게 키울 것이요. 조선은 황실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요. 당신만큼 귀하게 여길 것이요. 닭기웃기는 평소답지 않게 수다스러웠다. 덕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조용히 아이를 안고 그 맑은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격렬한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이 아이는 내게 어떤 존재인 걸까? 핏줄? 운명? 대체 어떤 핏줄이며 어떤 운명이란 말인가? 조선 여인과 일본 사내사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정말 수고했소. 이름은 무엇이 좋을까? 마사에가 좋겠소. 조선 이름으로는 정해. 당신의 이름자 하나를 따고 바르게 자라라고 정해. 어떻소? 닭기웃기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문제의 답을 방금 생각해낸 학생처럼 즐거워했다. 덕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아이 이름을 읊조렸다. 정해. 그렇소, 정해. 자, 이제 내게 맡기고 당신은 좀 쉬어요. 닭기웃기가 정해를 안기 위해 팔을 내밀었다. 그러나 덕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닭기웃기가 딸의 팔을 세게 잡아당긴 꼴이 되고 말았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심장이 벌렁거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왜 그러? 내게 맡기시오. 닭기웃기가 그녀를 채근했다.
덕혜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건네주기 싫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그러나 다케우키는 아기를 빼앗듯이 데려가 자신의 품에 안았다. 텅 빈 품 안으로 찬바람이 몰아쳤다. 다케우키는 능숙한 보모처럼 아기를 얼렀다. 아기가 방싯방싯 웃었다. 다케우키도 흡족한 표정이 되었다. 덕혜만 타인인 것 같았다. 아, 어쩌다 나는 이 아이를 낳게 되었나. 그녀의 눈가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이가 태어나자 다케우키의 저택에도 생기가 돌았다. 아기 울음소리, 아기를 어르는 어른들이 어우러져 웃음소리도 높았다. 기저귀가 햇볕 아래서 눈부시게 나부꼈다. 하지만 아기를 낳은 후 덕혜의 몸은 갈수록 쇠약해졌다. 다케우키는 지압 마사지사 노인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노인이 다녀간 날이면 덕혜는 헐렁한 잠옷에 가운을 걸친 채로 지냈다. 그럴 땐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 즈음 덕혜는 아기 울음소리만 반응을 보였다. 아기가 울면 멍하던 시선을 거두고 아래층으로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정혜를 보는 순간만큼은 덕혜의 얼굴에도 엷은 미소가 감돌았다. 고젠삼아, 아기 씨 이름이 뭐죠? 가끔씩 미호가 물으면 덕혜는 조용히 정혜라고 대답했다. 아기를 만지는 덕혜의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가만 오르만지는 손길에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네, 우리 또 한 곡 읽었고요. 284쪽까지 읽고 이제 285쪽 읽습니다. 정혜 혹은 마사에. 네. 덕혜는 2층 방 창문으로 연못을 내려다봤다. 겨울 햇살은 따뜻하지 않다. 햇살이 쏟아지는 날에도 연못 속의 물고기는 고개조차 내밀지 않는다. 어느 날 모처럼 집에 있게 된 다케우키가 덕혜를 정원으로 불러냈다. 햇볕이 아주 좋구려. 햇볕을 쬐면 마음이 밝아진다오. 마사에를 데리고 정원을 돌아봅시다. 걸음마도 가르칠 겸. 흰색 모자에 앙증맞은 스웨터를 입은 정혜가 방긋방긋 웃었다. 오늘은 마사의 얼굴도 그려줘야겠네. 다케우키가 정혜를 번쩍 안아 올렸다. 정혜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햇살처럼 흩어졌다. 정혜를 그린다고요? 그래요. 내가 그림에도 제법 소질이 있다오. 왜 당신도 한 장 그려줄까? 덕혜가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마사이를 안고 저 나무 의자에 앉으면 좋겠는데. 덕혜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러지 말고 아이와 함께 저기 벤치에 앉아요. 네, 당신도 어여쁘게 그려주리다. 그는 덕혜의 손목을 잡고 벤치로 이끌었다. 그곳은 너무 밝았다. 덕혜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늘 방 안에서만 지내온 덕혜에게는 겨울 햇살도 너무 강했다. 나는 나중에 그려주세요. 햇살이 강하지 않은 날. 덕혜는 부드러운 양털로 짠 정혜의 스웨터를 찬찬히 여민 후에 일어섰다. 그는 잠시 얼굴을 찌푸렸다가 할 수 없다는 듯 정혜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 그리는 틈틈이 손차양을 하면서 싱긋이 웃었다. 행복한 표정이었다. 며칠 후 그는 정혜의 초상화를 덕혜 앞에 내밀었다. 어떻소? 덕혜가 얼굴을 찡그렸다. 너무 못나게 그렸어요. 하하하, 우리 예쁜 공주를 믿게 그렸단 말이지. 내 솜씨가 시원찮은 모양이건. 조금 더 크면 다시 예쁘게 그리지 뭐. 잘 그려보고 자꾸 덧칠을 했더니 그런가 보. 잘 그려보려고 자꾸 덧칠을 했더니 그런가 보. 덕혜가 재차 얼굴을 찡그렸다. 좀 예쁘게 그리지 그랬어요. 그녀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림 속의 정혜는 자신의 딸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다케유키의 마사에였다. 그녀가 알고 있는 정혜는 부드러운 얼굴선과 청기 어린 눈을 지닌 단아한 여자아이였다. 하지만 그림 속 정혜는 틈없이 단정하고 깍듯하기만 했다. 그녀의 생각을 알 턱 없는 다케유키는 흡족한 듯 그림을 서재에 걸어두었다. 제목은 마사에라고 하겠소. 다음에 다시 그린 그림은 당신 방에 두리다. 덕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다케유키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마사에를 그렸다. 해마다 자라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 아버지의 정이었다. 덕혜는 그의 그림을 볼 때마다 자신이 직접 그려보겠노라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막상 정혜를 앞에 두고 붓을 들면 손이 떨렸다. 딸을 그림으로 그리는 순간 눈앞에 딸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 정혜야. 덕혜는 가끔 정혜를 안고 멍하니 서 있곤 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찌해야 좋을까? 기쁘면서 불안했고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슬펐다. 마니 마마가 아주 영특하십니다. 오늘은 노래도 배운걸요. 목욕을 막 끝낸 비누거품 같은 아이를 안고 미호가 들어설 때면 덕혜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감격하는 눈으로 정혜를 바라봤다. 정혜는 귀엽고 싹싹했다. 감성도 풍부했다. 정혜는 엄마 딸, 덕혜는 때때로 딸아이를 꼭 끌어안고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 딸이야 누가 뭐래도. 정혜는 밝고 명랑했지만 덕혜를 닮아 몸이 허약했다.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할 때마다 닭기웃기 표정은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그는 덕혜를 탓하고 있었다. 덕혜가 미열에 시달리거나 감기를 앓을 때에도 짜증 섞인 눈빛을 드러냈다. 닭기웃기는 화가 나면 서재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일에 골몰해 있을 때나 덕혜의 신경이 예민해졌을 때도 그 방으로 숨었다. 우리는 행복한 부부요. 그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일종의 자기 최면이었다. 닭기웃기와 덕혜가 공유할 수 있는 기쁨은 정혜가 유일했다. 닭기웃기는 정혜를 자주 사진에 담았다. 신식 카메라를 구입해서 틈만 나면 정혜의 모습을 찍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정혜는 크는 것 같았다. 자박자박 걷기 시작하는가 싶었는데 금세 뛰어다니고 어느새 한 뼘이나 자라있곤 했다. 말도 무척 빨리 배웠다. 덕혜는 틈날 때마다 한글을 가르쳤고 닭기웃기는 일본말을 가르쳤다. 두 나라 말을 동시에 배우는 아이. 얼마지 않아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게 분명했다. 안 돼. 그냥 두어선 안 돼. 덕혜는 정혜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가로지었다. 마님은 마사의 마마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네. 왜 그러실까? 병이 더 깊어지시는 게지. 어떨 때 보면 멀쩡하신 것 같기도 한데 오락가락 하시는 게야. 하인들은 닭기웃기의 눈을 피해 그런 말들을 쑥덕거렸다. 그 말은 덕혜의 귀에도 흘러들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덕혜는 타인의 시선 따위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덕혜는 저 혼자 깊어가는 강물이었다. 정혜는 덕혜 앞에선 제법 의젓하게 행동했다. 그동안 훌쩍 큰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예법이 남달랐다. 어머니는 조선의 황녀이시니까요. 정혜는 그렇게 말했다. 덕혜는 그 말이 기특해서 간직하고 있던 장신구 중 하나를 내어주었다. 어여뻐여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정혜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궁중 여인들이 머리 장식할 때 쓰는 거란다. 지금은 머리를 짧게 잘라서 할 수 없지만. 덕혜는 자신의 깡총한 머리채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허전하고 민망했다. 그러나 정혜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덕혜를 올려다 봤다. 그래 모든 세상이 몰라준다 해도 내 혈육만 알아주고 사랑해준다면 천의 고와 같은 마음은 차츰 사라질 것이다. 아, 고귀하신 우리 어머니. 정혜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선에서 태어났다면 너는 나보다 훨씬 더 고귀한 존재란다. 내 아버지는 백작의 칭호를 갖고 있지만 너는 그 호칭보다 훨씬 더 존귀한 신분을 갖고 태어났단다. 덕혜의 눈빛이 오랜만에 평온해졌다. 아, 저도 어머니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정혜의 맑은 두 눈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어머니 나라가 꽉 차올랐다. 반드시 돌아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덕혜의 의지는 점점 더 굳어졌다. 아직 어린 정혜는 덕혜의 속마음 모른 채 그저 어머니가 좋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사리 판단이 서툰 어린 아이다. 덕혜는 그 사실이 늘 두려웠다. 내가 조센징이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피가 싫어요. 난 일본인이어요. 그런 시간이 온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생각만 하면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 전에 일을 서둘러야 한다. 덕혜의 마음이 조바심을 쳤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걱정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그것에 맞는 적은 방법이 나올 것이요. 속 모르는 닭기웃기가 덕혜의 앞지른 걱정을 일축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겠다는 그의 의지가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덕혜의 세상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색 같은 세상을 벗어날 수 없었다. 절망스러웠다. 그럴 때마다 덕혜는 정혜를 떠올렸다. 차오르는 욕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그녀는 조용히 책을 읽고 말을 줄였다.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책장을 뒤적이고 책을 읽고 또 사색에 잠겼다.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의 황녀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잊혀져 갔다. 실제로 세상은 더 이상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는 오직 이왕직 장관 한창수 뿐이었다. 그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 닭기웃기를 만나고 갔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덕혜도 묻지 않았다. 가능하면 그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중일 전쟁이 터진 직후였다. 전쟁의 모든 물자를 동원한 일본은 금세 궁색해졌다. 사람들의 마음도 날카로워졌다. 물자가 기해졌고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빈궁해졌다. 아끼던 옷을 내다 팔고 금부치를 내다 팔아 연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일본의 경제 사정은 갈수록 엉망이 됐다. 닭기웃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닭기웃기가 옹주를 데리고 사는 조건으로 한창수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말도 들리고 가계빚을 갚아달라고 청한다는 말도 들렸지만 덕혜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덕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조선에서 잡아온 항족들에게도 예우를 갖추지 않을 때였다. 그런 중에도 닭기웃기를 찾아오는 손님은 끊이지 않았다.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교수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용건 없이 찾아와서 그림과 난초 이야기를 하다가 차나 마시고 돌아갔다. 전부 다 어려워지긴 했지만 아직 그곳은 전쟁과는 무관했다. 덕혜는 닭기웃기 몰래 정혜를 불러 앉혀놓고 황실 예법을 가르쳤다. 정혜는 곧잘 따랐다. 닭기웃기는 정혜가 자신 앞에서 조선말을 쓰거나 조선인의 관습을 보이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혜는 총명한 아이였다. 아버지가 그린 눈치를 보이면 금세 언제 그랬다는 듯 재롱을 피웠다. 덕혜는 딸은 그런 조숙함이 마음 아팠다. 다른 집의 아이였다면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 따위는 배우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덕혜는 정혜에게 조선말과 조선식 예법을 가르치는 걸 그만둘 수 없었다. 정혜는 그녀의 딸이었다. 반쯤 일본인의 피가 섞였다지만 여기 일본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혈육이었다.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도 잃은 덕혜의 유일한 등불이었다. 바람 앞에 쓰러지지만 않으면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덕혜는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꼭지 읽고요. 제가 다시 또 다른 영상으로 이번에 294 악몽부터 바로 또 연이어 읽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